네, 경제는 글로벌하게로 오늘은 바로 시작합니다. 반가우시죠? 원래 이렇게 목요일에는 이 시간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국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까지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마치 평행우주를 보듯 다 연결되어 있는 경제 소식 이 시간 듣고 있으면 이해가 다 되실 겁니다. 세한대 김대호 특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 책을 내신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아니 새 책 얘기부터 잠깐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PD 직군이고 또 방송 진행을 하고 있지만 가끔 이제 회사 업무를 보다 보면 재무제표 얘기 나오면 살짝 당황하거든요. 이거 어려운데 무슨 얘기지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데 이번에 재무제표 관련해서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예, 재무제표 투자의 힘이다라는 책이고요. 재무제표라는 것이 좀 어렵죠. 일단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이름부터 어려워요. 예, 뭐 무슨 얘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투자자로서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획실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알아야 아까 재무제표라는 게 결국 기업의 언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재무제표를 전공자는 아닙니다. 근데 비공전자이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전공자라면 ABC부터 시작하겠지만 저는 ABC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서 그러니까 실전 주식 투자 그리고 실전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관점으로 재무제표를 활용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우리가 기록할 필요는 없죠.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책을 썼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이 기업이 매출이 크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이 기업의 빚이라든지 지출이 어떤 구조인지 저는 사실 취업 준비할 때요. 그 기업 그 공시하게 돼 있잖아요. 재무제표를 그 보고 이 회사 망한 회사인지 아닌지 보고 이렇게 취업 원서를 냈더니 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면접 때.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거 봤다는 사람은 네가 처음이다. 이래서 예, 그 회사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저도 한마디 좀 네네.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서로 주식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관계되시는 많은 분들이 뭐 대부분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하나 안타까운 것은 과학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좀 분위기, 바람에 맞습니다. 휩쓸리는 네네.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 세상의 일각에서는 한국은 바람이 무섭다. 기업의 실질 가치보다는. 그런데 기업의 실질 가치대로 투자를 해줘야 네. 본인도 경제적 손실이 없지만 그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이 투자가 많이 들어와야 좋은 기업이 살아남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교육이나 그런 책이 많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이 재무제표 투자의 힘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네. 그 이론적으로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네. 실무적으로 굉장히 알기 쉽게 쓰여졌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 정상화를 위하는데 큰 일조를 할 매우 중요한 거대한 일보를 내딛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만 검색해도요. 차영주 소장님이 한국 경제의 기업의 실적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 많이 인터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너무 띄워드리면 또 나중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정말 교수님 얘기처럼 지금 저희가 다른 주제가 많습니다만 이 얘기 나온 김에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심지어는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그 기업의 주 생산 공장도 가보셔야 되고 그 기업의 오너나 경영자가 누군지도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뭐가 오를 것 같아. 이러면서 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적용됐거든요. 저희가 이번 주에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 목요일에도 전문가분께는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저희 구성된 글로벌 이슈도 많습니다만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정부 입장에서는 IB 뭐 HSBC를 비롯한 여러 IB들이 그러니까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했기 때문에 허수 거래죠. 그렇게 해서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이 크기 때문에 이거 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6개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물론 시장 조성자라든지 유동성 공급자는 제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놓고 주식시장도 출렁출렁거리고 있고 말들이 많거든요. 자, 이 분야는 따끈따끈한 책을 내신 차영주 선생님부터 먼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투자자로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감독기관이 감시를 해야 될 기능을 그동안 해태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미국과 좀 다른데요. 네. 미국은 주식이 없어도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이 있는 경우만 공매도가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공매도를 하려면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없을 경우에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입 공매도라고 우리가 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그 먼저 공매도를 치고 그다음에 주식을 빌린 경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주식이 없는 상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네네. 순서가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다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완전히 이것을 시장을 진두르기 위한 특정 세력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기승을 부린다. 이런 것은 조금 시각을 좀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불법 공매도가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불법이란 단어가 들어간 게 어제 오늘 일이었습니까? 감독 기관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거를 갑자기 있는 제도를 멈춰버렸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공매도에 따라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그들도 피해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피해를 본다라고 보는 관점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하나의 제도인데 일부 몰지각한 아이비들이 불법을 했고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된 기관이 자신들의 일을 해태한 이후에 이걸 선의의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힌다라는 개념이죠. 네. 저는 둘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불법 예. 공매도도 나쁘고요. 이것을 갑자기 멈춘 당국도 조금 저는 거긴 볼멘 소리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찌됐든 차제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라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가 그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네. 일단 뭐 현재 분위기로서는 당분간은 쉽지 불가능하죠. 않는다. 네. 근데 MSCI 지수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신흥국 지수보다 규모가 5배가 더 크거든요. 예. 그 소탐대실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예.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가 초과산단 다 태운 경우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차제에 어쨌든 지금 이제 벌어진 사태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당국은 뭐 시스템상 잘 적발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고요. 또 어떤 일종의 민심이나 여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지적상 타당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교수님. 지금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뭐 제대로 된 나라 그러니까 OECD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38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과 튀르키예밖에 없습니다. 네. 다른 모든 나라는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다른 나라는 공매도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부작용 못지않게 선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공매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모든 제도는 양의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공매도를 외국인들한테 허용했냐면 1998년인데요. 네. 당시에 IMF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경제가 망한 국가 부도가 난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 한국은 공매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허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허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국에 어떤 악재가 생겼을 때 네. 외국인들이 한국에 남아서 어떤 자금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네, 겁니다. 위험 회피가 안 되고요. 위험 회피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일거에 나가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시 IMF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의 펀다멘탈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는데 공매도를 못하게 해놓은 조처가 한국의 위기를 더 정복시킨 측면이 있다. 아. 그리고 외국 자본이 잘 안 들어오는 것도 공매도 때문이니까 공매도를 허용하라. 이래서 네. IMF의 공고를 받아서 우리가 1998년에 허용을 했거든요. 네. 자, IMF 불법 행위를 우리가 건절하는 것은 이건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나 지금 자 소장이 만들었처럼 그 불법 행위가 정말로 뭐 마약 사범이라든지 엄청난 범죄라기보다는 어떤 시장의 방법론인데 왜냐하면 지금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차입 공매도 쓰는 나라도 잘 없어요. 예. 전부 네이키드 공매도라 해가지고 지금 물건이 없어도 네. 공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제가 쌀 가게를 하는데요. 네. 지금 당장에 쌀이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쌀이 필요한데 쌀 좀 삽시다. 그러면 지금은 없지만 내가 2, 3일 후에 네. 쌀 구해오니까 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실물 거래소 그게 공매도인 거예요. 예. 먼저 거래해놓고 사흘 후에 쌀을 구해다가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공매도의 선기능은 한마디로 주식의 작전을 막아주는 예. 작전 세력. 그러니까 비정상적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는. 라드견 세력들 그 대륙이 주가를 뻥튀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네. 개미들의 고통을 줬습니까? 네. 그것을 그 사건이 터진 회사들 보면 전부 공매도가 허용됐던 종목에서 터진 사건이란 말이죠. 네.
물론 불법을 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요 현재 공매도를 유지하면서도 얼마든지 시스템을 교정할 수 있는 네. 것이거든요. 이것을 막아놓고 그 해야 될 어떤 논리적 타당성이나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공매도가 나쁜 것이다 해서 완전히 안 할 수는 있어도 6개월 후에 한다, 8개월 후에 한다, 그동안에 시스템 정비를 하겠다. 지금 하면서 얼마든지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참 답답한 네.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기능과 나쁜 기능 둘 다 잠궈놓고 나쁜 기능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니까 안 맞다. 그럼 교수님 지적하신 게 지금 소장님 지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요. 감독기관의 감독 기능은 뭐 하고 시장을 아예 스탑시켜놓고 그러니까 기능을 아예 스탑시켜놓고 이걸 하겠다느냐 이런 얘기인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를 위해서 아주 소액으로 이제 정말 알기 위해서 거래를 조금씩 해보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 뭐 큰 돈을 투자해서 하지는 않고 있는데 해보다 보면 주식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서 뭐 여론도 보고 하거든요. 왜들 이렇게 공매도를 일종의 선악구분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바라봅니다. 몸이 작고 몸이 크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여론을 사실 정부나 당국 입장에서는 모르쇠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론에 편승한다라는 것은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으로서 볼 수 있다. 네. 근데 이 여론이라는 것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특별 정파를 지지하는 건 그럼요. 아닙니다. 네네. 근데 여론의 우리가 이제 여론에도 기준이 있죠. 여론에도 기준이 있고 그 여론에 단순하게 편승한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공매도가 드러난 건 솔직히 얘기하면 특정 유튜버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은 없죠. 우리가 그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뿐이지만 특정 유튜브 분께서 강력하게 얘기했죠. 전 그분 논리에 100% 동감하지 않습니다. 일부 논리엔 동감을 하지만 네. 그분 논리에 100% 동감하지 않고 어제 여의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네네. 일단 뭐 특정 애널리스트를 노상에서 그 가해를 입히는 그쪽 그 유튜버와 관련된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래서 그 많은 그 특정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반대한다? 이건 포퓰리즘이죠. 예. 저는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금융당국에 저는 오히려 더 책임감이 있게 그들이 행동하고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되지만 그들이 여태껏 자신들의 일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여론이 이러니까 누구 얘기들처럼 뭐 내년을 의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해를 살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보게 된다라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증권사 근무할 때 가끔 이제 전산이 잘못됐다, 오류가 네네. 됐다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문을 냈는데 숫자가 잘못 계산됐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거에 따라서 숫자가 잘못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거래를 체결함에 있어서 정말 0.001원까지 세금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네. 그게 잘못됐다면 증권회사를 믿을 수가 없겠죠.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렇게 되면. 공매도 전산이 왜 안 될까요? 공매도 전산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어갈까요? 감독기관이 글쎄요. 그걸 여태껏 방치 안 했을까요?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수작업을 했다. 이거는 논쟁이 아니고 네네.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외쳐왔던 겁니다. 왜 이것을 전산을 안 했죠? 네.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시장 참여자를 공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깜깜이었잖아요. 아니요. 그거를 시장 참여자를 안 보여줘도 돼요. 왜 내 패를 보여준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네. 우리가 주문이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을 갖고 주식 주문 들어가면 네네.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7만 원이다라면 몇 주가 들어갈지가 계산이 다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현재 지금 잔고가 얼마가 남고 수수료가 그렇죠. 얼마가 네. 나오고 세금을 얼마 내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전산을 할 때 내가 지금 주식이 있느냐 없느냐 체크가 왜 안 될까요? 가장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여태껏 전산을 안 만들어놨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공매도 찬성론자입니다. 네. 저는 공매도 찬성론자고 공매도는 매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매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우리가 수많은 제시주보나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다들 공매도로 돈 버신 분들이에요. 공매도 찬성하지만 단순하게 체크리스트 하나 엑셀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여태껏 못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공매도를 막아버렸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당국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공매도가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네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뭐 공매도를 쳐놓고 공매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더 그렇죠. 버니까 그 사람들은 이 회사 잘못된다라고 막 선전을 하겠죠. 네. 그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거든요. 네. 특히 공매도가 뉴욕 증시에서 가장 많은 회사가 테슬라 같은 회사입니다. 네네. 그런데 테슬라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공매도를 했을 때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알려지면 공매도 한 사람은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숏 커버링을 해야 돼요. 네, 환매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오히려 사 들어가야 되니까 공매도를 어슬프레 잘못 들으면 그 회사 주가 폭등 요인이 돼요. 네. 중요한 것은 기업의 공시 시스템 이런 것이 기업의 실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하지. 공매도 때문에 잘 되고 못 되고 공매도는 어떤 무죄다. 그죠? 공매도 자체에 좋고 나쁜 게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꿎게 지금 공매도를 잘 아는 정부가 이걸 때리는 것이 네. 그것도 8개월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일시 금지한다. 그것을 국제금융시장에서 6개월, 네.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죠. 네. 참 뭐 결국 정말 이걸 선악의 이론처럼 보면 안 되고요. 물론 개인 투자들의 심정은 충분히 거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선악처럼 보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 재무제표 얘기로 귀결되는데요. 정말 실질적인 기업의 실적과 발전 가능성과 이 기업의 건강성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걸 억지로 띄우려는 자, 그걸 무리해서 내리려는 자는 역풍을 맞는다라는 교수님 얘기. 시장은 아주 냉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아주 백몇십 년 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거 경제 프로를 몇 년 전에 진행하다가 다시 지금 몇 년 만에 진행하고 있는데 환율 관찰 대상국 뭐 이거 굉장히 중국과 한국이 그때 묶여서 미국의 견제를 받았었고 그때는 사실 우리가 미국의 무역 수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좀 견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정말 우리가 환율을 의도적으로 뭐 위안화처럼 그렇게 하는 건가 이 얘기인데 드디어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일단 규제에 망해서 빠져나왔다. 미국이 매일 보고 있었는데 뭐 당분간 좀 한국은 안 볼게. 네. 그러니까 한국의 외환당국 입장에서 우리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좋아진 것입니다. 네. 자, 이 환율의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라는 것은 역사 유래가 좀 있는데요. 일본이 미국 경제를 능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엔화 가치를 너무 떨어뜨렸어요. 요즘처럼 엔화 환율을 막 올린 거예요. 네. 그럼 수출이 잘 되거든요. 네. 이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프라자 회담을 하면서 일본을 맞습니다. 옥죄면서 그 이후로는 제도적으로 하자 이랬는데 그 이후에 좀 크던 한국에 대해서 이 환율 네. 보고서 칼을 많이 댔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미국의 그 감시 감독에서 벗어났다는 건 좋은 현상이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이 제도를 뭐 전반적으로 없앤 것도 아니고 벗어나게 된 이유, 미국이 감시 감독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한국의 경상수지가 흑자가 많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별로 이거 한국은 무서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한국을 뺀 거고 또 한국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환율 조작을 환율 조작이 환율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앙은행이 좀 환율에 개입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미국이 다 원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해줬어요. 지금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환율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미국이 원하는 바니까 같이 박장을 친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잘 봐줬다든지 이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반성할 대목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아까 플라자 얘기했으니까 뭐 예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것들도 기억나는데요. 자, 결국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있죠. 이게 환율 대상국이 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국내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국이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상품과 서비스 등 미국에 따라서 150달러 이상 대미 흑자를 나타내야 되고 세 번째는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를 매수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없어요. 예. 이게 되면 이제 심층 분석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이 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올해도 지금 380억 달러 흑자를 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이 두 번째 항목은 됐지만 첫 번째 항목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동안 유지를 해왔었습니다만 여기서 탈락이 됨으로써 네.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우리의 지금 현재 수출 구조, 수출 흑자 이 부분이 새 정부 들어서는 조금 주춤한 것들이 그렇죠. 네. 이러한 영향까지 이제 퍼졌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수출이 있겠습니다. 어렵다. 여러 가지 무역과 관련된 실적 자체가 어렵다. 이런 보고서나 기사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지금 KDI가 11월 경제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좋아질 거다라는 예고를 하고서 계속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고용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기사로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들어가서 보시면 그래프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결과 보면 지금
한국 경제 상황 또 물가도 그렇고요. 좀 계속 쉬운 상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교수님? KDI가 서너 달 전부터 이제 한국 경제가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조금씩 지나고 있는 것 같아 해서 조금씩 좋은 전망을 발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도가 좀 빨리 오고 있질 않고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대목은 물가가 빨리 안 잡히고 있다. 네, 내년에도 맞습니다. 물가가 좀 높을 수 있다. 지금도 이런 힘들죠. 대목이거든요. 네. 특히 지금 전기요금 산업계 전기요금 오늘부터 좀 오르죠. 네. 거기다 공공요금에다가 특히 식료품, 먹거리 물가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유, 무슨 설탕 먹는 거 이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TV는 올해 안 사고 내년에 사도 돼요. 예. 그런데 먹는 거는 내가 올해 물가가 올랐으니까 올해 안 먹고 내년에 먹을 안 수는 되죠.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동안에 정부가 물가를 좀 많이 억제해 놨기 때문에 특히 네네. 공공요금은 막 의도적으로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서서히 잡혀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보다 현재 물가 수준이 높지는 않지만은 물가의 고통이 조금 더 높까지는 갈 수 않아요. 있다. 네. 이게 가장 아픈 대목인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제 유가인데요. 네. 국제 유가가 생각과는 다르게 우려와는 다르게 지금 급하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국제 유가만 $70 이하로 내려간다면 예. 우리 경제에 상당히 급반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시에 희망도 있다 이를 봅니다. 네, 지금 $82 선인데요.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이게 물가라든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는 거는 사실 다른 유동성도 조금 더 뻑뻑해지는 건 아닌가요? 돈을 더 많이 돌리고 투자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지금 안정적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장기화될 건가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게 장기화될 거로 보여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네.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산업 경제 동향을 보게 된다면 이제 재고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네네. 것들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좀 살아난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경상수지 흑자 부분들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네네. 이게 이제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물가 부분들을 좀 다른 부분으로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투자가 지속적으로 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문제예요. 네. 이건 이제 우리 미래 경제의 동력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투자는 미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였던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건 이제 그 고용이 늘어나고 하는 거니까 이제 결국 생산이 좀 돌고 도는 거죠. 재고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살아난다라고 보면 조금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본다라면 참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앞서 제가 금융당국을 좀 호되게 뭐라고 했지만 고민이 합리적 지적이시니까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금융당국. 이제 아까는 네네. 이제 우리 감독기구였고요. 이거 네네. 말고 이제 위원회. 한국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통화 정책이죠. 돈에 대한 가치,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될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두 전문가 얘기를 듣다가 문득 갑자기 쓸데없는 옛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대학 시절에 MT를 가면 등산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고달프지 않습니까? 오르는 과정이. 그럼 이제 중간에 정상까지 몇 킬로 이게 남아있는 곳마다 이제 저 같은 후배가 가서 이렇게 그 표지판을 등으로 가립니다. 몰래 이렇게 쉬는 척하면서. 그럼 이제 다른 좀 등산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언제 도착해? 막 다 왔어. 바로 앞이야. 그럼 저는 계속 표지판을 가리면서 가고 그분들은 이제 곧 다 왔지. 원래 등산에서 못 믿을 거죠. 제가 고개만 넘으면 이러다가 이제 결국 네, 정상까지 네, 가거든요. 등산에서 못 지금 상고하저라는 말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네. 이게 약간 터널이 긴데 정부나 금융당국 입장에서 어우 다 왔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언제 올지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조치 문제로 통화 정책을 얘기하는데 미국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영향을 우리가 직접 많이 받으니까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고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 어떻게 하기 이전에 현재 기준금리를 높다고 보느냐 적정하다고 보느냐 이것이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의 종료 시점 또는 인하 시점과 연결되는데요. 최근 한 10여일간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뉴욕 증시 주가가 많이 올랐더랬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롬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을 사실상 종료하는 것이 아닌가. 뉴욕 증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것이 시카고 패드워치 CME 시장에서 실제로 선물 투자가들 투자하는 거 보면
자, 12월 달에 금리 안 올린다. 이게 90%가 넘어가거든요. 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금리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려주지 않으면 긴축이 일단 멈추는 거니까 긴축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로서는 해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로 끝났을까? 그 이제 연준 의장이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연설을 하니까 연준 의장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고 싶다 이거죠. 근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실 대로 산에 올라갈 때 등산할 때 제일 위험한 게 그 깔딱고개라는 데입니다. 네. 고비. 이제 정상이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 가보니까 좀 더 있어요. 또 능선이 이어지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네. 금리 인상 기구로 끝이다. 라고 했던 것이 올 상반기부터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네네.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네 또 있네 몇 번 속았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는 끝은 되겠죠. 그걸 결국 좌우하는 것은 거시경제 지표인데요. 네. 현재 물가 지표는 조금씩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고용 보고서. 네. 고용도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아주 이상적이었단 말이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난 것이 아닌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 5%까지 올라갔던 10년물이 지금 4.5로 내려왔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드디어 이제 피크아웃을 해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추세가 좀 굳어진다면 세계 경제에는 굉장히 큰 훈풍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한두 지표 가지고 단정하기에는. 그래서 오늘 밤에 제롬 파월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하는지 그 원문을 세세히 뜯어서 우리 다음 방송 때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경제가 굉장히 심리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구매지수니 뭐니 이런 거 사실상 심리에 대한 조사거든요.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성급한 판단이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도 일단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진퇴양난은 좀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고 멈춰 있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좀 금융 관련된 뭐 투자도 마찬가지고 심리가 여러 가지로 좀 계속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금리 부분에 있어서 이제부터 이제 우려되는 거는 바로 그거죠.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는 거하고 금리가 내려오는 건 또 다른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게 이제 온도가 쫙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처음 그 냉동했던 걸 해동시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네. 그거를 이제 뭐 갑자기 냉동을 이제 불에다가 이제 냄비에 넣고 끓인다라고 하면 겉에는 빨갛게 이제 익어버리지만 속에는 안 아직도 익는 거죠. 차갑죠. 근데 뚜껑을 덮어놓고 나면 그 온도가 싹싹하면서 녹아 들어가는 네네. 건 있죠. 지금 이제 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불은 껐어요. 네. 불은 이제 끌까 이제 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기업 그 이제 그 녹는 것들이 풀어지는 것을 기업들의 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기업들이 이제 뻘겋게 달아오르게 되면 이 고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주식시장으로 잠깐 보게 된다라면 일부 기업들이 이제 유상증자라든지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금리 여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죠. 오늘 제가 모방송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네네.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가들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5년에서 10년 동안 투자를 해야 그 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2020년에 시작한 풍력 단지가 지금 벌써 1.5배나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예. 채권 발행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유럽은 다 멈췄어요. 예. 이럴 정도로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 올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온기가 전파되면서 이제 기업들이 받는 이 압박감들 속에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 피벗이 만들어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긴장감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계설비 투자 KDI 보고서에도 언급돼 있는데요. 지금 차영주 소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그건 나중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 투자 이런 부분까지 연결된다라는 점 생각하시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은 또 여러분들도 이 방송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직접 좀 찾아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제표 들어가서 한 번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